전공의들의 병원 이탈로 진료 차질이 장기화하면서 병원들도 병동을 축소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전임의를 비롯해서 일부 교수들까지 추가 이탈 움직임이 보여서 걱정인데요. 정부는 최악의 상황까지 고려해서 비상진료 체계를 짜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장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김혜은 기자. 네, 서울대병원에 나와 있습니다. 네, 병원 진료 차질 시작된 지 이제 3주가 넘었습니다. 병원마다 병동 축소에 나서고 있다고요? 네, 이곳 서울대병원의 경우 서울의 주요 병원 가운데 전공의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인데요. 전공의들이 보름 넘게 돌아오지 않으면서 진료 차질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서울대병원은 남은 의료 인력들로 효율적으로 진료하기 위해 병원을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중증이나 응급 환자 위주로 진료가 이루어지면서 코로나19 때처럼 상대적으로 덜 급한 환자들은 한 병동에서 진료한다는 계획입니다. 다른 빅5 병원들도 수술 건수가 평소의 절반 아래로 떨어지면서 병상수 축소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문제는 전임의들도 재계약을 하지 않는 방식으로 병원을 떠나고 있다는 점인데 빅5 병원에서만 절반 정도는 재계약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일부 교수들도 이탈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정부는 최악의 상황까지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교수님들 끝까지 자리를 지켜주실 것이라고 믿고요. 비상진료 체계는 최악의 상황까지 상정을 하고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이런 체계로 구성을 하고 있다는 말. 네, 비수도권 지역에서도 일부 병동에서 진료과를 운영하지 않거나 병동을 통합하는 사례가 곳곳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또 서울대병원이나 아산병원을 포함해서 많은 병원들이 환자가 줄자 간호사와 사무직 직원 등에게 휴가 사용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네, 진료 차질이 길어지고 있고 또 갈수록 심각해져서 걱정입니다. 정부는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에 대해서 처벌을 시작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곳 서울대병원을 포함해서 전국 100개 수련병원에서 병원을 떠난 전공의는 90%에 달합니다. 정부가 이들에 대해 면허 정지를 위한 행정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우선 그제까지 미복귀 증거가 확보된 전공의 7,800여 명에 대해서는 어제 오후부터 행정처분 사전 통지를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본격적으로 사전 통지서를 발송하고 나머지 이탈 전공의들에 대해서는 현장 점검을 거쳐서 행정처분에 나설 계획입니다. 사전 통지서가 나간 뒤에는 의견 진술 기회가 주어지고 이후 행정처분이 확정되면 의사 면허가 3개월 동안 정지됩니다. 정부는 전공의 가운데 집단 행동을 주도한 이들에게는 경찰 고발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의료계에서는 정부가 전공의들에 대한 처벌이 가시화할 경우 남아있는 전임이나 교수 등 의사 인력이 반발할 가능성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대병원에서 YTN 김혜은입니다. 경찰이 의료법 위반과 전공의 사직 교사 혐의 등으로 주수호 의협 비대위 언론 홍보위원장을 불러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주 위원장은 사직은 전공의들의 자발적 행동이고 자신은 집단 행동을 교사한 적이 없다고 했는데요. 자, 취재기자 연결 들어보겠습니다. 유소연 기자. 네, 사회부입니다. 자, 주수호 위원장 지금도 조사를 받고 있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전공의 집단 행동을 교사 방조한 혐의 등을 받는 주수호 위원장이 오늘 오전 10시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에 출석했습니다. 주 위원장은 전공의 집단 사직은 MZ 의사들의 자발적인 행동으로 교사죄가 성립하지 않고 편안한 마음으로 출석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편안하게 왔고 아마도 우리 의료계 대표들을 고발한 정부 당국과 아마 시민단체라고 알고 있는데 크게 당할 겁니다. 조사한 적이 없기 때문에 교사죄라는 것이 성립이 안 되고 현재 잘못된 의료들 방치. 의협 비대위 집행부에 대해 압수수색과 출국 금지에 이어 첫 소환 조사도 이뤄지면서 경찰 수사가 본격화하는 모양새입니다. 주 위원장뿐만 아니라 고발된 나머지 전현직 집행부에 대한 소환 조사도 차례로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노환규 전 의협 회장은 이번 주 토요일인 오는 9일, 김태구 비대위원장과 박명하 비대위 조직 강화위원장은 오는 12일에 경찰에 출석해 조사받을 예정입니다.
이면택 대한소아청소년과 의사회장은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7일 주 위원장을 비롯한 전현직 의협 집행부 5명을 의료법 위반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선거 연대 의사를 타진하자 민주당의 고심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선 박근혜 전 대통령의 최측근 유영하 변호사가 현역 의원 대신 대구 달서갑에 단수 공천되면서 파열음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회 연결합니다. 손유정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조국 대표와 이재명 대표 어제 만났는데 이번 총선에서 함께 힘을 합쳐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왔다고요? 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어제 당대표 취임 인사차 이재명 대표를 예방했는데 두 대표는 윤석열 정권 심판을 위해 협력해야 한다는데 공감했습니다. 다만 두 대표는 지역구나 비례대표 연대, 차후 합당 여부 등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논의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민주당의 속내는 복잡한 분위기입니다. 그동안 민주당은 중도 확장성을 고려해 조국혁신당과 의도적으로 거리 두기를 했는데 자칫 조 대표와의 연대로 역풍이 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당 핵심 관계자는 YTN에 조국혁신당이 범야권 몫을 확장하는 게 아니라 범야권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의 표를 잠식할 거라며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우려했습니다. 하지만 당 일각에선 오히려 범진보 진영의 분열을 막을 거란 분석 역시 나옵니다.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잔류 이후 한풀 꺾이긴 했지만 민주당 내 계파 갈등의 불씨도 여전합니다. 앞서 컷오프된 친문좌장 홍영표 의원은 오늘 기자회견에서 가짜 민주당을 떠난다며 탈당을 선언한 뒤 지금 지역구인 인천 부평을에 출마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민주당 공천은 정치적 학살입니다. 어떠한 비판도 허용하지 않고 오로지 이재명의 민주당으로 가겠다는 대국민 선전포고입니다. 물론 공천 작업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고 당내 경선에 참여하면 같은 지역구에는 탈당하더라도 출마할 수 없도록 한 선거법 규정은 변수입니다. 홍 의원은 경선에 나가지 않았지만 현역 평가에 반발한 친문계와 비주류 의원들 대부분은 내부 예선전에 나섰기 때문입니다. 오늘 밤 박용진, 윤영찬 의원 등 하위 20% 평가를 받은 현역 의원들이 친명계 도전자들과 경선을 치른 결과가 발표되는데요. 이들이 대거 탈락할 경우 내홍 수위가 올라갈 가능성은 있습니다. 네, 국민의힘은 비교적 공천 잡음이 덜했는데 어제 공천 발표를 두고 파열음이 나오고 있다고요? 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어제 대구 달서갑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최측근 유형하 변호사를 경선 없이 단수 공천한 게 결정타였습니다. 이 지역 현역 의원인 초선 홍석준 의원은 자연스레 공천 배제, 컷오프 된 겁니다. 홍석준 의원은 오늘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선 기회를 보장해달라고 반발하며 공관위와 비대위에 이의를 신청했습니다. 공정한 시스템 공천 대원칙이 저는 깨졌다고 생각합니다. 유영하 후보 단수 추천 의결이 큰 오점으로 작용하여 국민의 신뢰와 믿음을 잃어버려 22대 총선의 악재가 되지 않을까. 앞서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이었던 도태우 변호사도 경선에서 이 지역 현역 의원을 꺾고 대구 중남구 후보로 확정됐습니다. 당내에선 친박 인사들의 잇따른 TK 공천을 우려 섞인 시선으로 보는 분위기가 감지됩니다. 한 의원은 YTN과의 통화에서 꼭 현역 의원을 밀어내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측근을 공천했어야 하는지 아쉬움이 있다며 반발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정영환 공관위원장은 오늘 출근길에 유영하 변호사 공천 관련 질문이 나오자 시스템 공천대로 했다면 더 빨리 발표했을 텐데 정무적 판단으로 오히려 늦춘 것이라며 반박했습니다. 서울 강남갑과 대구 동구 군위갑 등 5개 지역구 후보를 국민 추천제로 뽑는 것을 두고도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울산 남갑과 같이 여기에 포함된 영남권 현역 의원 3명은 사실상 컷오프 될 거란 전망이 나왔는데요. 울산 남갑 현역 이채익 의원은 국민의힘이 자신을 저버렸지만 더욱 단단하게 전진하겠다며 탈당과 무소속 출마를 시사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개혁신당은 박근혜 전 대통령 측근 인사들이 공천을 받은 국민의힘과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와 손을 맞잡은 민주당을 싸잡아 비판했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박 전 대통령의 측근 유영하 변호사가 어제 현역 홍석준 의원 대신 대구 달서갑 단수 공천을 받은 것을 거론하며 국민의힘이 탄핵의 강을 거슬러 넘어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민주당은 공천을 줬다가 경선을 시키는 상황을 봤을 때 호떡 공천이 시작됐다며 이번 총선에서 얼마나 생산적인 결과를 낼지에 대해 의구심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조응천 최고위원도 사법 리스크 한가운데 있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의 대화를 거론하며 민주당은 조국의 강으로 아예 풍덩 빠져버렸다고 주장했습니다. 오는 4월 총선을 앞두고 YTN이 정기 여론조사로 민심을 읽어보는 시간입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창당한 신당이 비례대표 선거에서 득표율 15%를 기록할 걸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민주당 지역구 후보에게 표를 주겠다는 유권자의 31%가 이른바 조국 신당 지지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종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어느 정당을 지지하는지 YTN이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4명에게 물었습니다. 국민의힘 36%, 더불어민주당 39%, 오차범위 안으로 나타난 가운데 조국 전 장관의 신당이 4%, 개혁신당 2%, 녹색정의당과 새로운미래가 1%씩이었습니다. 지역구 선거에서 어떤 정당 후보에게 표를 줄지 물었더니 국민의힘 35%, 민주당 39%로 당 지지율과 비슷했습니다. 개혁신당은 3%였습니다. 민주당과 별도로 비례대표 후보를 내기로 한 조국 신당의 영향력을 살펴봤습니다. 국민의힘 비례 위성정당인 국민의 미래는 30%, 민주당이 추진하는 통합비례정당은 21%를 득표할 거로 나타났습니다. 조국 신당은 15%, 개혁신당 4%, 녹색정의당과 새로운미래 2%씩이었습니다. 지역구에서 국민의힘을 찍겠다는 유권자 81%는 국민의 미래에 투표하겠다고 했지만 민주당에 표를 주겠다는 유권자 가운데 절반만 민주당 계열 비례정당에 투표하겠다고 했고 조국 신당을 찍겠다는 유권자가 30%를 넘었습니다. 조국 신당 지지도는 20대와 30대에서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투표 의향도 2030 세대에선 상대적으로 적었습니다. 하지만 40대와 50대에서는 20%대의 표를 얻을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낙연 공동대표가 광주 출마를 선언하며 호남 중심의 선거 전략을 고심하는 새로운미래는 호남 지지율이 1%에 그쳤습니다. YTN 이종원입니다. 총선을 한 달 정도 앞둔 상황에서 여야 양당의 공천 과정을 어떻게 바라보는지도 조사했습니다. 국민의힘 공천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유권자는 44%였는데요. 민주당 공천을 긍정적으로 본 33%보다 많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이어서 조성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거대 양당의 4월 총선 후보자 선정 과정을 유권자들이 어떻게 보는지 알아봤습니다. 먼저 국민의힘 공천을 긍정적으로 본다는 답변은 44%로 부정적이란 37%보다 많았습니다. 국민의힘 지지층에선 긍정평가가 84%, 민주당 지지층은 17%였습니다. 민주당 공천에 대해 긍정적이란 유권자는 33%로 부정적으로 보는 응답자 50%보다 적었습니다. 국민의힘 지지층에선 부정적이란 답변이 78%였는데 민주당 지지층에서도 부정적으로 보는 여론은 26%였습니다. 총선 결과를 놓고는 여당이 더 많은 의석을 얻을 거란 전망이 2주 전보다 3%포인트 오른 29%, 민주당은 3%포인트 낮아진 28%로 양당 격차가 줄었고 비슷할 거란 전망은 28%였습니다. 민주당 공천 과정에서 탈락한 비이재명계 의원들의 반발이 잇따르는 상황, 이들의 거취와 관련한 의견을 알아봤더니 민주당에 남아야 한다 29%, 떠나야 한다는 의견이 54%로 더 많았습니다. 국민의힘 지지층에선 떠나란 유권자가 79%로 지배적이었는데 민주당 지지층에선 남아라 49%, 떠나라 40%로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개혁신당이 김종인 공관위원장을 영입한 것이 선거에 긍정적 영향을 줄 거란 전망은 29%로 낮았습니다. 다만 다른 정당 지지층과 달리 개혁신당 지지층에선 긍정적인 영향을 기대하는 여론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의과대학 정원 확대 정책에 반발해 장기화 조짐을 보이는 전공의들의 집단 행동에 대해선 유권자 상당수가 부정적으로 보는 걸로 집계됐습니다. 이에 대해 강경 대응 기조를 이어가는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도는 38%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부정평가 역시 지난 조사 때와 같은 57%를 유지했습니다. YTN은 여론조사기관 엠브레인 퍼블릭에 의뢰해 지난 3일부터 이틀 동안 전국 유권자 1,004명을 전화면접 방식으로 조사했습니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 응답률은 12.8%입니다. 전체 질문지를 포함한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보시면 됩니다. YTN 조성호입니다. YTN 김영수입니다. 네, 22대 총선 4월 10일 치러지는데요. 이제 딱 35일 남았습니다. 여야의 지역구 공천 작업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고요. 비례대표 후보자를 뽑는 절차도 시작이 됐죠.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함께 여당 원내사령탑으로서 총선을 이끌고 있는 윤재옥 원내대표와 함께 이번 국민의힘 총선 전략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공천이 거의 다 마무리 단계에 들어간 것 같아요? 예, 거의 다 됐고 지금 저희 당은 이제 254개 예. 그 지역구 가운데 가운데 240개 정도는 공천의 방식이라든지 다 결정이 됐고 지금 14개 지역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국민공천 5개, 나머지 이제 9개 정도는 이번 주 내에 마무리되지 않을까. 이번 주 내에요? 예, 그렇습니다. 예. 국민 추천제라고. 예. 국민들이 직접 신청도 하고 추천도 받아서 뽑는 방식이라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처음 아닌가요? 처음입니다. 예.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우선은 그동안에 이제 공천 신청하는데 진입 장벽도 있고 또 이 뭔가 예. 그림직한 그런 부분들도 있었고 이래서 망설이던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예. 이번에 진입 장벽도 낮추고 국민 누구나 자기 스스로 신청할 수도 있고 또 제3자를 추천할 수도 있고 이번 선거 과정에서 사실 이제 우리 당의 공천과 관련해서 예. 감동이 없다는 그런 지적도 있었습니다만은 이 국민공천제를 통해서 여성, 청년 또 사회적으로 그 소외된 약자들이 국회에 진입할 수 있는 그런 통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감동 있는 공천이 될 것 같아요? 저희들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노력하고 있다. 어떻게 지금 추천받고 있고 뭐 신청하신 분들 좀 많나요? 어때요? 아직까지 추천 받지 않고 이번 어제 주에 발표했으니까. 예, 이번 주 내로 이제 신청을 받아서 다음 주에 결정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윤재 원내대표께서는 지역구가 대구 달서 을이시죠? 네네. 예, 공천 받으셨고요. 예. 예, 단수 공천 받으셨죠. 예. 예. 같은 그 동료 분들 가운데 공천 못 받으신 분들 있잖아요. 예. 근데 이제 원내대표 이제 선출되셨을 때 공천 과정에서 억울함 없게 하겠다라고 약속했는데 동료 의원들 중에 좀 억울함을 호소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사실 저로서는 원내대표 선거할 때 의원님들께 약속을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하겠다 공천 과정에 그런 약속도 드렸고 또 사실 이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번에 시스템 공천이라는 것을 보수 당에서 이제 처음 도입하다시피 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예전보다 뭐 이유도 없이 공천이 탈락되거나 컷오프되는 그런 사례는 많이 줄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천 과정에서 이번에 결과가 잘못된 의원님들을 뵐 때마다 제가 너무 안타깝고 또 원내대표로서 또 지켜드리지 못한 미안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보니까 홍석준 의원이요. 네네. 대구 달서 갑이니까 바로 옆 지역구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이번에 이제 공천을 못 받고 유형아 변호사가
단수 공천, 전략 공천 받은 겁니까? 단수 공천입니다. 단수 공천. 네, 네. 예, 예. 근데 좀 홍석준 의원 같은 경우에는 좀 이의 신청 제기한다고 하거든요. 네. 경선이라도 좀 해야 되는 것 아니냐, 받고 싶다라고 하는데 당에서는 어떻게 결정할 것 같습니까? 공관위에서는? 뭐 재심을 신청하면 또 그 한 번 더 논의를 할 것으로 한 번 더 논의할 것 같다. 생각을 합니다. 예. 여러 가지 고민 끝에 결정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또 재심 과정에서도 그 하소연을 좀 잘 들어서 예. 현명하게 판단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아, 홍석천 의원은 열심히 했다. 책임 당원 수도 3배 이상 또 끌어올렸고 130건 법안도 발의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시스템 공천에 따르면 이제 본인이 돼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취지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단수 공천 그 과정에서 뭐 전략적인 판단이 있었던 것으로 봐야 하나요? 구체적으로 판단의 근거나 자료를 제가 확인하지는 않았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원내대표는 원내 일에 집중하고 공천 실무에 관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다만 어제 그 관련해서 공관위원장과 사무총장이 공천관리위원회 입장을 발표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예. 그 보니까 발표 중에 정영환 공관위원장 이야기 중에 현역 의원도 있고 해서 정무적 판단도 들어갔다는 표현이 들어가더라고요. 그 정무적 판단이 그 달서 갑에도 좀 적용이 된 걸까요? 그거는 이제 공관위원장이 어느 지역을 특정해서 정무적 판단을 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종합적으로 어제 그제 그렇습니다. 발표된 내용에 대해서 정무적 판단이 있었다는 그런 취지로 저는 그렇습니다. 알고 특정 있습니다. 지역을 언급한 건 아니었어요. 그렇습니다. 예. 자, 국민의힘 공천 작업이 지금 막바지로 접어들었는데 지역구 공천이 마무리되면서 지금 YTN 자체 여론조사 잠깐 보셨죠? 네네. 긍정평가가 민주당 긍정평가보다도 높더라고요. 네네. 그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고 계세요? 사실은 우리 당은 공천을 하는 데 있어서 개인적인 입장이 가급적 뭐 당의 비대위원장이나 또 대통령실이나 이런 그 외부 요인이 그 작용되지 않는데 많은 거기에 아주 그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공천 과정에서 특히 이번에 이제 시스템 공천을 처음 하다 보니 공정성과 관련된 시비가 생기지 않도록 대통령실 출신마저도 기본적으로 경선이 원칙이고 또 뭐 경선에서 탈락하면 뭐 여지없이 그 똑같은 기준에서 적용을 해 왔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통해서 조금 소위 말해서 자범이라든지 또는 개인적인 인연이나 연고에 의한 공천 또 개인적인 정치적 유불리 또 이해관계에 따른 공천이라는 비난을 조금 상대적으로 비껴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공천 자범이 상대적으로 적었다. 네네. 이렇게 평가를 하시는군요. 그런데 대통령실 출신 보니까 주진우 전 비서관, 네네. 또 이원모 전 비서관, 네. 또 조지현 전 행정관 이분들은 다 공천을 받으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이분들이 다 경선을 치른 건가요? 경선을 치르지는 않고요. 그 이제 각각의 사정이 좀 다르기는 합니다. 지역에 공천 신청한 분이 불출마 선언을 함으로 해서 단수가 된 게 그 조지현 행정관 같은 경우는 그렇고요. 이원모 비서관은 강남에 신청을 했다가 본인이 당의 처분에 맡긴다 해서 그래서 용인 쪽으로 당에서 전략적으로 배치를 한 거고 주진우 비서관도 부산 해운대 하태경 의원이 그 불출마 선언한 데서 상대 후보보다 경쟁력이 월등하다고 판단해서 공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 세 분 같은 경우에는 당선이 좀 유력한 곳으로 알려졌더라고요. 당선이
그 이제 뭐 하태경 물론 의원 지역구이기도 네, 하고. 예. 물론 이제 그 주진우 의원 지역구는 조금 유리한 지역으로 예, 예. 객관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용인의 이은모 비서관 지역이나 조지현 행정관이 출마한 지역은 그 상당한 그 경쟁을 거쳐야 될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요? 예. 그 용인이라는 게 특정 정당이 우세하다고 말하기 곤란한 지역이고 예. 경산도 최경환 전 의원이 출마해서 거기 그 윤두현 의원 지역구였어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조지현 후보가 뭐 열심히 그 경쟁을 해야 될 그런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친윤계 의원들 이른바 권성동 의원, 이철규 의원, 윤한홍 의원, 권영세 의원, 정우택 의원 뭐 다 공천을 받았다. 예, 네. 야당에서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네, 친윤계 네. 의원들은 다 공천 받은 거 아니냐. 여기에 대한 평가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근데 이제 친윤이라는 게 우리 당에 뭐 이렇게 소위 말하는 예전 그 기준으로 보면 뭐 개파라는 이런 형식의 그 모임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언론에서 평가하기를 그렇게 평가를 여당에서는 모두 다 친윤이다. 예, 이렇게 그것이 모두 다 이야기하죠. 친윤이고 또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 또 윤석열 정부의 탄생을 과정에서 많은 노력들을 다 같이 한 분들입니다. 예. 그렇게 굳이 뭐 나눌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하고 예. 다만 우리 뭐 한동훈 위원장도 불출마설을 하셨고 예. 또 장제원 의원도 불출마설을 하셨고 또 중진호 의원들 중에도 다수가 그 또 험지로 지역구를 옮겨서 출마하고 그래서 굳이 뭐 친윤 비윤 이렇게 나누어서 공천하지도 않았고 또 친윤 의원이 뭐 생환했다. 그게 예. 그 기준을 뭐 친윤 비윤이라는 그 구분 자체가 없기 때문에 우리 당의 의원님들은 동의하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그 지난해 말에 그 강서구청장 재보궐선거 때 국민의힘이 큰 패배를 하고 나서요. 이뉴한 혁신위가 또 등장을 했었고요. 맞습니다. 이뉴한 혁신위원장이 이야기했던 게 친윤이라든지 당 중진 의원들의 희생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때 처음 나온 게 이제 장제원 의원이었어요. 근데 딱 뚜껑 다 열어보니까 장제원 의원만 손해를 봤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장제원 의원만 불출마 선언하고 희생한 것 아니냐. 그 장제원 의원 물론 헌신하고 예. 뭐 희생한 건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공천이라는 것이 이제 결국은 공천의 목적은 선거에 이기는 겁니다. 공천 자체가 목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선거 승리를 위해서 경쟁력 있는 후보를 우리가 또 이 배제할 수도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선거 승리라는 목표를 향해서 어떤 인물을 내세우는 것이 가장 적합할 것인가라는 기준에서 공천을 한다고 보시면 그게 저는 답이라고 경쟁력 봐요. 있는 후보다. 국민의힘에서 이번에 공천받은 후보들은. 그렇습니다. 그 경쟁력 있는 후보를 소위 말해서 희생이라는 그런 명분으로 내쳤을 때 과연 이길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또 남아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그 종합적으로 이제 혁신 공천을 하면서도 선거 승리를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냐 이런 관점에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 경쟁력 있는 후보 가운데 그 민주당에서 영입한 의원들 있잖아요. 이상민 의원도 그렇고 김영주 의원도 그렇고요. 국민의힘 전체 득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얼마나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영입하신 거예요? 뭐 수치로 얼마나 도움이 될 것인가는 그 말씀드리기가 곤란하고요. 그렇죠. 다만 이 합리적이고 중도적이고 또 균형이 잡혀 있는 분들입니다. 두 분 다 우리 당의 외연을 확장하고 시야를 넓히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다양한 그 스펙트럼을 가진 분이 함께 하는 과정에서 또 국민의 많은 지지를 얻을 수 있다. 또 분위기를 우리 당에 조금 너무 이렇게 한쪽으로 치우쳐 있다는 그런 그 느낌도 좀 희석시킬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차원에서 그 꼭 필요한 분들로 판단을 했습니다.
당연히 이제 외연을 확장하고 또 중도를 좀 더 스펙트럼을 넓히는 차원에서 영입을 한 것이다. 예, 그런 그렇기도 효과를 하고, 기대하고 있다. 예, 또 사람 자체가 예. 전체적으로 여야를 불문하고 그 균형이 잡혀 있고 예. 상식적이고 그 합리적이라는 평가가 중론입니다. 예. 그런 분들은 이제까지도 선거 과정에 서로 영입 경쟁이 있어 왔었습니다. 예, 그 과정 예. 중에 하나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지금 뭐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좀 공천 잡음이 좀 이어지고 있잖아요. 네. 이낙연 전 대표도 탈당을 했고 임종석 전 비서실장도 공천 배제를 받으면서 내용을 겪고 있는 상황인데 네. 뭐 상대당이긴 합니다만 홍영표 의원도 오늘 오전에 탈당을 했고요. 홍영표 의원은 이제 원내대표도 지냈던 그런 당내 이제 친문계 중진 이상의 역할을 하고 있었는데 이런 민주당의 지금 공천 상황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어떤 배경이 있다고 보세요? 뭐 이제 언론이나 또 정치 평론가들 다수가 네. 민주당 공천은 이제 소위 말해서 친명계가 예. 당권을 확실히 공고히 하겠다는 그런 공천이 아닌가 하는 그런 그 지적들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어쨌든 뭐 내부 사정을 구체적으로 제가 얘기할 수는 없지만 네. 하여튼 공천 과정이 그렇게 원만하고 또 이 당의 어떤 그 공감을 받지는 못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그 민주당 이야기하실 때 이제 비례대표 이야기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네.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야권 통합 비례정당이요. 네네. 이게 종북 세력의 트로이목마다 이렇게 강도 높게 비판하셨던데. 예. 예. 이 어떤 뜻입니까? 우선 뭐 더불어민주연합이라는 그 소위 말해서 네, 이름도 정해졌죠. 네, 더불어민주연합. 민주당의 그 위성정당을 보면은 예. 사실 뭐 한미 동맹을 반대를 하고 예. 또 우리 그 반대한민국으로 평가받는 분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국회가 이런 분들을 국회에 진입할 수 있는 통로를 열어주는 듯한 그런 그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은 좀 우리 당 입장에서는 심각하게 보고 있습니다. 국민의 눈높이에 과연 맞는지 예. 또 국회 안에서 과연 어떤 활동을 할 것인지 걱정이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알겠습니다. 이제 여야 지역구 공천 작업이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면서 이제 대진표들이 다 이제 꾸려지고 있는데 원희룡 전 장관이 이제 이재명 대표와 맞붙게 되죠. 네네. 인천 계양을이고요. 임종석 전 실장이 배제된 중성동갑 민주당 전현희 전 의원, 윤희숙 전 의원이 맞붙게 되네요. 네네. 네, 당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어요? 이 두 지역구 같은 경우에는? 우리 원희룡 장관은 상당히 지금 많이 쫓아가서 오차 범위 내에서 경쟁을 하고 있는 여론조사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예. 충분히 해볼 만하다는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고, 예. 뭐 윤희숙 의원은 사실 경제 전문가로서 또 정책통으로서 예. 아마 지역 주민들이 되게 지금 상당히 우호적인 분위기로 바뀌고 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뭐 성산이 있다 이렇게 저희들은 자체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런데 전현희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민의힘에서 계속 강조했었던 게 5.86 운동권 청산론을 주장을 계속 해왔는데 운동권 청산 이슈가 이제 본인이 공천받으면서 좀 흐트러진 것 아니냐 전현희 의원의 말입니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이제 운동권 청산 자체가 우리 당의 이 선거 과정에 있어서 초기에 이 문제 제기를 한 이슈입니다. 그러니까 운동권 청산 자체가 선거의 모든 이슈가 될 수 없고요. 다만 뭐 인물 경쟁력 면에서도 우리 당 후보가 훨씬 우위에 있다고 보고 있고요. 또 사실은 그 지역이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제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 탈락함으로 인해서 그게 대표적인 이제 비명 행사 지역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그런 그 민심들이 선거에 표출이 되지 않겠느냐 예.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알겠습니다. 예. 요즘 그 제3지대 정당들 예. 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오늘 YTN 여론조사를 보니까요. 예. 조국 혁신당, 예, 저희 예. 조국 신당으로 그때 조사가 됐는데 비례대표 정당 어디를 찍겠느냐라는 그런 여론조사에서 보여주시면 15% 정도 나온 조사가 있어요. 저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네. 어떻게 보고 계세요? 예. 저는 이제 민주당 지지자들 중에 예. 지금 더불어민주연합에 소위 말해서 합류한 세력들에 대한 그 걱정을 하는 분들이 상당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너무 예, 예. 극단적인 세력들이 들어온 데 대한 그런 분들이 그 오히려 예. 그 더불어민주연합보다는 조국신당 쪽으로 그쪽으로 또 지지하는 그런 그 분위기가 있지 않나 그렇게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렇다면은 비례대표 그 국민의힘이 생각하고 있는 비례대표 득표 전략에 예. 어떤 영향을 미칠 것 같아요? 뭐 저희들은 예. 이제 이 비례대표 전략은 뭐 단순합니다. 예, 국민의 미래라는 우리 이 자매정당을 확실히 네. 부각시키고 우리 당과 함께 정부를 성공시키고 예. 민생을 챙기겠다 이런 메시지를 계속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우리 당 지지자들은 흔들림 없이 국민의 미래로 지지할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예. 이제 전체적으로 총선 전략 예. 그리고 목표 의석수를 좀 여쭤보고 싶은데 목표 의석수는 어떻게 됩니까? 목표 의석수로 하는 것은 뭐 예. 숫자를 정해놓지는 않고요. 예. 다만 뭐 지금 원내 일당이라든지 뭐 이런 목표가 있을 것 같은데. 뭐 제가 판단할 때는 지금 윤석열 정부가 일을 하는데 국회의 의석수 부족으로 많은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예. 뭐 입법 과제도 제대로 되지 않고 그래서 윤석열 정부의 개혁 정책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의석이 필요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개혁을 뒷받침할 수 있는 의석 예. 몇 석이나 돼야 되나? 그것은 이제 뭐 예. 상대당하고의 그 의석 비율도 있을 거고 구체적으로 뭐 숫자를 말하기는 곤란하고 정부와 여당이 함께 일할 수 있는 정도의 국회 내 의석수는 확보가 필요하다 이런 목표를 세우고 선거에 임할 생각입니다. 그렇군요. 예, 제가 이제 21대 총선 그러니까 4년 전 총선 결과를 보니까요. 네.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비례의석하고 합쳐서 180석, 네. 그리고 국민의힘이 103석 그 당시 때 미래통합당이었죠. 예. 큰 차이가 났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예, 그때 분위기와는 어떤 것 같아요? 그 숫자 때문에 21대 국회가 사실은 입법 폭주가 난무하고 예. 뭐 정부와 여당이 참 그 정권은 교체됐지만 일을 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국민들이 또 이 21대 국회를 이번 선거를 통해서 심판하실 걸로 생각합니다. 과연 21대 국회가 민생을 제대로 챙겼는지 또 앞으로 22대 국회에서 민생을 누가 더 잘 챙길 것인지 또 네. 국가 안보를 누가 더 잘 지킬 것인지 이런 관점에서 21대 국회의 문제점을 표로서 심판해 주실 것으로 생각하고 뭐 22대 때는 아마 이런 의석 비율이 어떤 문제를 가져오시는지 국민들이 잘 눈으로 보셨기 때문에 아마 국민들께서 판단해 주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상당히 이제 조심스럽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예. 윤석열 정부의 계획을 뒷받침할 수 있는 의석수 확보가 목표다. 예. 근데 지난번 보니까 대통령실 출신의 한 전 비서관은 150석 이야기까지 그런 얘기는 지금 선거 그를 앞두고 해서는 안 될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겸손하게 국민의 선택을 받는 입장이기 때문에 뭐 의석 숫자를 몇 석을 얻겠다 이런 이야기가 자칫 국민의 그 눈높이에 안 맞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직까지 선거가 많이 남았습니다. 선거가 뭐 35일 남았다 하지만
선거 민심은 선거 직전까지도 한순간에 바뀔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몇 석을 얻겠다, 몇 석이 가능하다 이런 이야기는 대단히 섣부른 판단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 윤 정부의 개혁을 뒷받침하겠다라는 네.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윤석열 대통령 최근 지지율을 어떻게 보고 계세요? 지지율 보니까 갤럽 조사에 보면 최근에 지지율 변화에 대해서 긍정평가 이유, 부정평가 이유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런 것들 이유를 좀 잠깐 보여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예, 한국 갤럽 조사 잠깐 보여주세요. 예, 대통령 국정운영 평가가 지금 39% 정도 나오는 여론조사 보고 계시고요. 예, 이유도 보면 의대 정원 확대 부분이 21, 외교 12, 결단 출nhập 8, 7 나오고 있고 부정평가 이유는 또 경제, 민생, 물가에 17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네. 네, 자 어떻게 보고 계세요? 긍정평가 이유. 우선은 대통령께서 최근에 민생에 집중하고 계시고요. 예. 또 국정 운영을 안정적으로 지금 추진하고 계십니다. 예, 그리고 예. 또 개혁과 관련해서는 정말 소신 있게 뚝심 있게 추진하는 모습을 보고 국민들이 이제 점차 이 지지가 더 높아질 것으로 저희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네. 자 마지막 질문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대구 달서을 사선 도전이시죠? 네. 예. 어떤 각오로 이번 총선에 임하실 생각이십니까? 그 선수가 이제 높아질수록 책임이 훨씬 더 무거워집니다. 예. 지역 주민들께서 늘 성원해 주셔서 여당의 원내대표까지 지금 일을 하고 있는데 예. 사선 도전을 하면서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서 네. 겸손하게 또 지역의 현안을 해결하고 또 정치 발전을 이루는데 제 역할을 함으로써 기대와 성원에 보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윤재욱 원내대표 모시고 여기까지 듣고요. 제가 앞서 예고를 해드렸는데 내일은 또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 뉴스 Q에 출연해서 또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표적인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이 한때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죠. 비트코인 ETF 승인 이후 강세가 이어지면서 2년 4개월 전에 넘지 못했던 6만 9천 달러를 넘어섰는데 오늘은 6만 달러 초반대를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주식시장은 애플과 테슬라 등 기술주들의 악재가 이어지면서 약세를 보였습니다. 기정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표적인 가상화폐 비트코인이 사상 최고가 기록을 다시 썼습니다. 지난 2021년 11월 아슬아슬하게 넘지 못했던 6만 9천 달러 선을 2년 4개월 만에 넘어섰습니다. 지난해 말부터 기대감을 모았던 비트코인 ETF가 올해 초 승인된 이후 비트코인은 2월에만 40% 넘게 오르는 등 강세를 거듭했습니다. ETF 승인 이후 관련 상품에는 75억 5천만 달러, 우리 돈 약 10조 원이 쏠린 것으로 추산됩니다. Those ETFs have accumulated 4% of all the Bitcoin there is in the world just in 6 weeks. Just to put that in perspective, that's proportionally about twice the size of the gold ETFs. 여기에 채굴량이 절반으로 주는 비트코인 반감기가 다음 달에 오는 점도 가격을 끌어올렸습니다. 비트코인은 총 2,100만 개로 수량이 정해져 있는데 이 중 1,900만 개가 이미 채굴됐습니다. 다만 비트코인은 고점 대비 4분의 1 수준으로 떨어진 적이 여러 번 있는 만큼 변동성 우려는 여전합니다. 이번에도 사상 최고가를 찍은 뒤 급락 분위기로 돌아서며 수천 달러 내린 가격에 거래됐습니다. 금 시장도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금값은 금리 인하 기대감에서 시작된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온스당 2,100달러를 넘었습니다. 그러나 기술주들의 악재가 이어진 주식시장은 하락했습니다. 아이폰의 중국 판매량이 크게 줄며 중국 내 시장 점유율이 4위로 내려앉았다는 소식에 애플 주가가 5거래일 연속 하락했고 테슬라도 중국 출하량이 크게 준 데다 독일 공장까지 정전으로 일시 멈췄다는 소식이 이어지며
주가가 4%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와 넷플릭스 주가도 각각 3%가량 떨어지며 3대 지수가 모두 1% 넘게 빠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은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정례회의를 앞두고 의회 증언대에 섭니다. 파월 의장의 발언에서 금리 인하 시점 등 통화 정책 방향에 대한 새로운 힌트가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이종훈입니다. 농산물값 고공행진에 국제유가 상승세까지 겹치면서 지난달 소비자 물가가 한 달 만에 다시 3%대로 올라섰습니다. 사과와 귤은 70% 넘게 뛰었고 토마토와 파도 50% 이상 올랐습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통계청은 지난달 소비자 물가가 1년 전보다 3.1% 올랐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난 1월 2.8%로 반년 만에 2%대로 둔화했다가 한 달 만에 3%대로 다시 올라섰습니다. 특히 농산물 물가는 20.9%나 올라 전체 물가를 0.8%포인트 끌어올렸습니다. 수확량이 감소한 사과는 1년 전보다 가격이 71%나 뛰었고 사과와 대체재 관계에 있는 귤도 78.1% 급등했습니다. 배와 딸기, 토마토, 파 등도 줄줄이 큰 폭으로 오르며 장바구니 물가를 밀어올렸습니다. 지난달 신선 과실 물가는 41.2%나 올라 32년 5개월 만에 상승폭이 가장 컸습니다. 국제유가 상승 영향으로 석유류 물가 하락폭이 축소된 것도 전체 소비자 물가 상승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석유류는 지금 하락이긴 한데 지난달은 기여도가 마이너스 0.21이었거든요. 지난달에 비해서 이번 달에 그 물가를 올리는데 크게 작용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쌀과 빵, 휘발유, 휴대전화 요금 등 자주 구매하는 품목 위주로 구성돼 체감 물가에 가까운 생활 물가 지수는 3.7% 올라 넉 달 만에 다시 상승폭이 커졌습니다. 물가의 기존 흐름을 보여주는 근원 물가는 2.5% 상승해 1월과 같았습니다. 정부는 2%대 물가 조기 안착에 총력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가격 강세가 계속되고 있는 농축수산물 가격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습니다. 3, 4월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에 역대 최대 수준인 600억 원을 투입해 사과, 배 등 주요 먹거리 체감 가격을 최대 40에서 50% 인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비상수급 안정 대책반을 즉시 가동해 품목별 동향을 매일 모니터링하기로 했습니다. 서비스 물가와 관련해서는 현장 점검을 통해 물가 안정 분위기를 확산시키고 특히 학원비는 지자체별 교습비 조정 기준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입니다. YTN 오인성입니다. 초저가를 무기로 한국 시장을 공략하고 있는 중국계 이커머스 업체들이 무서운 속도로 이용자 수를 불려가고 있습니다. 애플리케이션 분석 서비스 업체 YG앱, 리테일, 굿즈는 알리익스프레스 앱 사용자 수가 지난달 기준 818만 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30%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테무 앱 사용자 수는 581만 명, 쉬인도 68만 명으로 역시 각각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한국인이 가장 많이 사용한 온라인 종합 쇼핑몰 앱 순위는 쿠팡이 1위를 지킨 가운데 알리익스프레스와 11번가, 테모, G마켓, 티몬, 위메프, GS샵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비자 불만이 급증하고 있는 중국 쇼핑 플랫폼인 알리익스프레스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나섰습니다. 공정위는 알리익스프레스가 전자상거래법에 규정된 소비자 보호 의무를 다하지 않았는지 조사 중인 걸로 전해졌습니다.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날씨는 포근하지만 하늘이 잔뜩 흐려 있습니다. 내일까지 전국 곳곳에 비나 눈이 예보돼 출퇴근길에는 도로 살얼음에 주의해야겠습니다. 자세한 날씨는 기상캐스터 연결해서 알아봅니다. 고은재 캐스터. 네, 평화공원에 나와 있습니다. 네, 하늘이 좀 흐려 보이는데 오늘 비 소식 있는 지역이 어디입니까?
네, 오늘도 날씨는 온화하지만 서울 하늘은 구름에 가려서 다소 어둡습니다. 다만 오늘까지는 동해안과 충청 이남 내륙 곳곳에서만 약한 비나 눈이 지나겠는데요. 내일은 오전부터 서울을 비롯한 내륙 곳곳에 이어지겠습니다. 특히 비와 눈은 오늘 퇴근길과 내일 아침 출근길에 이어질 걸로 보이니까요. 교통안전에 주의해 주셔야겠습니다. 이 자세한 레이더 화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동풍의 영향을 받는 동해안 지역 그리고 제주도에 산발적인 비구름이 지나고 있는 모습인데요. 오늘 퇴근길 무렵부터는 충북과 남부 내륙 곳곳에도 약한 비가 시작되겠고 기온이 낮은 산간에는 눈으로 바뀌어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이 비와 눈은 밤사이 대부분 잦아들었다가 내일 새벽 내륙 곳곳에서 다시 시작되겠습니다. 강원 산간에는 오늘보다 내일 눈발이 더 굵어지겠는데요. 내일까지 최고 6cm의 눈이 내려서 쌓이겠습니다. 그 밖에 내리는 눈의 양은 1에서 3cm, 비의 양은 5mm 미만으로 많지 않겠습니다. 다만 새벽부터 이어지는 만큼 내일 출근하실 때는 도로 살얼음으로 인한 미끄럼 사고에 주의해 주셔야겠습니다. 곳곳에 산발적인 비가 내리면서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보다 1도에서 4도가량 낮겠습니다. 서울과 대전, 광주와 대구 모두 2도 보이겠고요. 내일 낮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서울 8도, 광주 10도, 대구 11도 예상되고요. 낮 동안 점차 찬바람이 불면서 체감온도는 더 낮겠습니다. 내일 밤 비와 눈이 모두 그친 뒤에는 꽃샘추위가 찾아옵니다. 주말과 휴일까지 하늘은 계속 맑겠지만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권에 머물겠습니다. 오늘 남부 해안가를 중심으로는 바람이 무척 강하게 불겠고요. 내일까지 동해안에는 너울성 파도가 높게 일겠습니다. 해안가 안전사고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주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YTN 고은재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현지 시간 5일 치러진 슈퍼 화요일 경선에서 각각 승리하고 오는 11월 본선 재대결을 예고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15개 주와 미국령 사모아에서 동시에 치러진 당내 경선에서 버지니아와 노스캐롤라이나, 아이오와 등 모든 주에서 승리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도 동부 시각 오후 11시 기준 메인과 캘리포니아 등 12개 주 공화당 경선에서 니키 헤일리 전 유엔 대사를 앞질렀습니다. 다만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버몬트주 프라이머리에서는 밤 11시 반 기준 95% 개표 상황에서 헤일리 전 대사가 49.8%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앞질렀습니다. 세계적인 팝스타 테일러 스위프트가 슈퍼 화요일 경선 이래 대선 관련 첫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특정 후보를 지지하진 않았지만 메시지 자체만으로 트럼프 진영은 긴장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최영주 기자입니다. 인스타그램 팔로워만 2억 8,200만 명. 미국 성인 절반 이상이 팬을 자처할 정도로 막강한 영향력을 가진 세계적 팝스타 테일러 스위프트. 문화와 예술, 경제는 물론 정치권까지 들었다 놨다 하는 그의 미 대선 후보 지지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슈퍼 화요일 경선 이래 인스타그램을 통해 대선 관련 첫 메시지를 냈습니다. 스위프트는 당신들을 가장 잘 대표하는 사람에게 투표하기 바란다며 아직 투표하지 않았다면 오늘 투표하라고 독려했습니다. 다만 이목이 쏠렸던 후보 지지 여부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뉴욕타임스는 그의 메시지는 간명하고 초당적이었으며 어떤 지지의 의미도 담고 있지 않다면서도 이 자체만으로 마가 등을 비롯한 트럼프 진영의 분노를 촉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스위프트는 일찌감치 테네시주의 유권자로 등록해 우편 투표를 마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스위프트는 지난 2020년 대선 당시 조 바이든 대통령을 지지하며 당선에 힘을 보탠 탓에 친트럼프 진영의 견제를 받아왔습니다. 극성 지지층인 마가에서는 스위프트가 바이든을 당선시키기 위한 국방부 비밀 요원이라는 음모론까지 제기했고 실제 공화당원 3명 가운데 1명이 이를 믿는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나왔습니다. 반면 바이든 진영은 4년 전처럼
스위프트의 지지를 얻기 위해 지속적인 러브콜을 보내고 있습니다. 팬덤을 넘어서 사회적 현상이 되어버린 스위프트 신드롬이 미 대선판까지 흔들고 있는 가운데 슈퍼 화요일을 맞아 내놓은 그녀의 첫 정치적 메시지가 향후 표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관심입니다. YTN 최영수입니다. 네, 좀 더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11월 치러지는 미 대선이요. 지금 민주공화 양당 대선 후보 경선 한창이잖아요. 미국 15개 주에서 민주당과 공화당 대선 후보 뽑는 이른바 슈퍼 화요일 경선. 전해드린 대로 바이든 현 대통령,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압승을 했습니다. 네, 결국 전현직 대통령이 4년 만에 재격돌할 걸로 보이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의 고령 논란, 그리고 트럼프 전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까지 미 대선 여론조사 흐름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박완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두 사람이 다시 붙는 거예요? 거의 확실한 거죠? 그렇습니다. 예. 어떻게 될까요? 일단 오늘 슈퍼화요일 경선이라는데 예상대로 압승한 거죠? 그렇습니다. 예. 이게 뭐 말 그대로 슈퍼 화요일인데 별로 슈퍼 느낌이 안 들어서 그러니까요. 예. 상당히 이렇게 경쟁자도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예상되는 그런 선거가 역대 선거가 대통령 선거는 아닙니다만 각 당의 후보를 지금 선정하는 그 과정에서 이렇게 이미 결과가 예상된 경우는 거의 없었다.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슈퍼 화요일까지 와야 그간의 당내 경쟁자들이 여기서 많이 정리가 돼서 나가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미 뭐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바이든 대통령이 거의 처음부터 그 독자적인 후보 형식으로 나갔다라는 거 봐도 크게 무리는 아니고 그리고 뭐 공화당 같은 경우에는 니키 헤일리 전 유엔 주재 대사가 여전히 있긴 합니다만 지난번 11개 주에서 워싱턴 DC만 빼고 계속 트럼프가 전 대통령이 압승을 해왔기 때문에 뭐 큰 이변은 없었고 이미 결과가 나왔습니다. 거의 다 나왔습니다. 근데 뭐 크게 그 변화는 없어 보이고요. 방금 보도했습니다만 버모트 주 하나 정도가 어떻게 될지 그 정도인데 뭐 대세에 영향을 줄 가능성은 없다고 봅니다. 이변은 없었다 짚어주셨는데 앞으로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있잖아요. 각각 리스크를 좀 짚으면서 얘기를 해볼게요. 일단 트럼프 전 대통령 그 슈퍼 화요일 시작되기 하루 전에 대법원이 일단 트럼프의 대선 출마 자격을 유지한다고 판결을 내렸는데 이게 대선 판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이것도 일정 수준 예상이 됐었습니다. 왜냐하면 대법원에서 심리를 할 때 지금 대법원 구도가 6대3 보수 6에 진보 3인데요. 그렇군요. 진보 진영에 있는 대법관들조차도 이 콜로라도뿐만 아니라 이제 몇몇 주에서 문제 제기를 한 거에 대해서 크게 문제가 없다. 그러니까 거기를 그 통과시킬 가능성이 없었죠. 그러니까 이거의 핵심은 이겁니다. 2021년 1월 6일에 그 난동 사건이 있지 않았습니까? 의사간의 난동 사건이 있었는데 그 난동을 트럼프가 선동을 했다. 그렇다면은 미국 헌법 그 수정헌법 14조 3항에 따르면은 그런 내란 혐의에 있는 사람은 공직을 맡을 수 없다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런 조항 때문에 콜로라도 그 법원에서 트럼프의 그 후보 자격을 줄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한 건데 연방 법원에서 이미 심의를 하는 과정이 다 나왔습니다만 그 트럼프가 진짜 선동을 했느냐 안 했느냐 그것은 중요한 것은 아니고 이것을 결정한 것은 연방 의회에서 이런 것을 결정을 해야지 각 지방 법원들이 결정을 할 권리가 없다라는 것이죠. 만약 그렇게 되면은 미국이 연방제의 민주주의 자체를 흔드는 거기 때문에 이른바 진보 진영의 뭐 대법관이나 보수 진영의 대법관도 다 같이 만장일치로 이것을 수용하지 않은 그 결과가 나왔습니다만 뭐 트럼프는 이것을 굉장히 정치적인 승리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치 이게 자기가 1월 6일 날 했던 내란 선동 그거는 따로 형사재판 기소돼서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서도 승리를 한 것처럼 정치적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 그거는 조금 더 따져보. 그거는 뭐 따로 재판이 열리고 있으니까 그거는 굉장히 별개죠. 별개로 지금 아마 심의가 될까 지금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네. 아니 지금 뭐 다른 사법 리스크도 많고요. 뭐 벌금을 대신 내주겠다 뭐 하고 그 지지자들이요. 지금 뭐 사법 리스크 다른 사법 리스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문제는 없는 거예요? 사법에 기소가 된 게 4개고요. 4개요. 4개의 기소가 됐고 혐의는 91개인가의 혐의가 있습니다. 크게 그중에 핵심은 2개인데요. 4개 뭐 다 중요합니다만 말씀드린 2021년 1월 6일 내란 선동 혐의가 있고 또 조지아주 개표 때 그 트럼프 대통령이 전화를 해갖고 이 개표 결과를 바꾸라는 압박을 줬다라는 이제 2가지가 사실 미국 민주주의의 가장 핵심적이고 심각한 침해가 되는 거죠. 뭐 재판이 시작이 되고는 있습니다만 미국에서 예상하기에는 11월 대선 전에 일부 결과는 나올 수 있다. 그 결과는 선고가 될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렇다면은 이게 징역형이 나올 수도 있고 명확한 문제가 될 수 있는 거고
그거는 뭐 분명히 선거판에 크게 작동을 한 변수로 셀프 사면도 움직였습니다.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셀프 사면은 아마 다 될 겁니다. 예. 미국 대통령제라는 것이 본인이 사명을 할 수도 있고 또 그 문제는 근데 조지아주에서 하고 있는 것은 다릅니다. 또 다른 문제군요. 왜냐하면 나머지는 연방 차원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연방 대통령이라서 스스로가 사면이 가능한데 이 조지아주의 선거 개입은 조지아주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주에 대해서는 사면권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미 트럼프 캠프에서는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뭐 주지사를 바꿀 것이냐 하는 이제 고민이 있는데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게 대선판의 하나의 사법 리스크로 여전히 작동할 가능성은 크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예. 그리고 바이든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고령 리스크가 가장 큰 점이잖아요. 두 사람은 사실 4살 차이인데 바이든 대통령에 대해서 고령 리스크를 가진 국민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왜 그럽니까? 그렇습니다. 그 29일 블룸버그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나이 차가 별로 안 나는데도 바이든의 고령은 무려 82%가 너무 늙었다라는 응답을 했고요. 거기에 비해서 77세고 그 바이든은 81세지 않습니까? 77세인 트럼프에게는 47%만 늙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 뭐 화면에 많이들 보셨겠지만 서로 간의 이 그 에너지가 다르죠. 트럼프는 여전히 유세장에서 3시간을 혼자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바이든 대통령은 지금 그런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있고 그리고 뭐 말을 좀 잘못한다든지 걷다가 좀 넘어진다든지 하는 좀 그 나이가 들은 모습들이 연출이 되니까 이제 이 부분은 분명히 차이가 있고요. 앞으로 이 관건은 뭐냐면 뭐 그 공화 민주당의 후보로 될 가능성은 거의 뭐 확정적이다라고 해서 크게 문제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다음 뭐가 있냐면 토론이 있습니다. 토론이 있는데 그렇죠. 1대1 토론 많이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아마도 그 민주당의 바이든 측에서 이 토론을 안 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요? 왜냐하면 이게 한국이랑 달라서 미국은 토론을 뭐 국가에서 하는 게 아닙니다. 이 제3의 독립기관에서 주도를 하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참여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렇군요. 아마도 바이든 행정부, 바이든 후보 측에서는 트럼프와 그런 토론을 했을 때 오는 득실을 계산을 하겠죠. 또 참여를 안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비판도 있을 수 있다. 근데 참여를 하게 되면 트럼프가 워낙 거칠게 얘기를 하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노련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아마 그런 고민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관련 영상을 저희가 그 고령 논란 관련 영상을 저희가 좀 준비를 했는데 잠깐 듣고서 이야기 더 나눠볼게요. There is some movement, and I don't want to, well, maybe choose my words. There's some movement. There's been a response from the opposition, but yes, I'm sorry, from Hamas. And Putin, has so little respect for Obama that he's starting to throw around the nuclear word today. You heard that, nuclear. He's starting to talk nuclear weapons today. 뭐 조 바이든 대통령은 하마스 단어를 까먹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근데 바이든 대통령이 그 상원의원을 굉장히 오래 했고 그 정치를 할 때부터도 그렇게 이 실언을 하는 거로 유명했습니다. 원래부터요? 실언을 자주 했어요? 젊었을 때부터? 젊었을 때부터 그랬고 특히 사람 이름을 잘못 얘기한 거로는 굉장히 오랫동안 여러 가지 기록들이 있고 재미있는 에피소드들이 많은데요. 문제는 방금 화면에도 보셨지만 이건 좀 다른 유형이잖아요. 일단 힘이 없고 뭔가를 잘못 얘기한 게 아니라 기억 자체를 못하는 그런 모습이고 반면에 트럼프는 얘기를 했는데 이걸 기억을 못한 게 아니라 그냥 완전히 착각을 해서 얘기를 한 거기 때문에 착각한 것 같아요. 미국 유권자 입장에서는 대비되는 두 장면들이 계속 보이면 이것은 그 고령화, 나이에 대한 문제는 이번 선거에 아까 말씀드린 트럼프의 사법 리스크와 더불어서 고령화 이슈는 두 가지 핵심 이슈로 작동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거 누가 될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까? 좀 볼까요? 여론조사를 좀 보면서 누가 될 것인지는 뭐 뚜껑을 열어봐야 알겠습니다만 선거인단을 가장 많이 확보하는 후보가 되는데 이제 간접 선거잖아요. 그래도 여론조사는 계속 나오더라고요. 어떻게 나오고 있어요? 지금 뭐 화면에 나옵니다만 여론조사를 저렇게 보는 것도 있습니다만 그 여론조사를 종합한 또 그 여론조사를 보여주는 사이트들이 있어서 그런 걸 통해서 전체적인 추세를 봐야 되는데요. 추세가 어떻습니까? 최근 한 3개월 사이에 트럼프가 유리하게 나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특히 저렇게 전체 여론조사도 중요하지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 선거는 선거인단 선거고 각 주에서의 그 이른바 승자 독식이라 해서
하나 퍼센테이지가 1%라도 많으면 다 가져가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예. 의미는 미국의 핵심,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영어로 스윙 스테이트, 경합주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나머지 주들 같은 경우는 이미 결과가 나와 있어요. 예를 들어 뉴욕이나 캘리포니아는 반드시 민주당이 이기게 돼 있고 텍사스 같은 경우에도 공화당이 이기게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6개에서 한 7개 정도로 생각되는 경합주에서 어느 정도 표 차이가 나오느냐가 가장 중요한데 그것도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최근 2, 3개월 사이의 추세를 보면 트럼프가 좀 유리하게 나오는 것은 맞습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 나오는 지금 전체 여론조사와 크게 다르지 않게 다 오차 범위 내에 있다는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오차 범위를 벗어날 정도의 수준은 아닌 거고요. 그리고 뭐 한국 선거랑 비슷하게 아직도 미국 선거도 꽤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6개, 7개의 적은 주에서 결판이 나고 그것은 4% 내외, 심지어는 1% 미만으로도 이게 서로 간의 이 승패가 갈리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 많은 남은 변수와 그런 것들이 작동할 여지는 충분히 있다. 그러니까 앞으로 어떻게 또 이 여론이 바뀔지는 우리가 좀 더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사실 가시화되긴 했어요. 두 사람이 재대결한다. 근데 사실상 이제 확정되는 거는 공화당 7월 그리고 8월 민주당 전당대회잖아요. 그때 누가 러닝메이트로 나설까, 또 누가 지지한다고 나설까, 이것도 관심인데 어떻게 전망하세요? 특히 중요한 것이 부통령인데요. 그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 해리스 부통령이 당연히 같이 할 거고 이제 트럼프 쪽의 부통령인데 과연 그 누가 니케일리는 아니고요. 니케일리는 본인도 안 한다 얘기했고 트럼프 대통령도 기본적인 성향이 자기한테 도전한 사람을 절대 쓰지 않습니다. 또 반드시 보복하는 그런 성향이 있기 때문에 니케일리는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하고 부통령은 나름대로 매우 중요하죠. 왜냐하면 대통령 후보의 어떤 그 부족한 점을 채워주는 그런 면이 있다라는 거고요. 전당대회 화면에 있으면 좀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 누가 지지를 하느냐도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바이든 같은 경우에 최근에 계속 얘기가 회자되는 인물이 하나 있죠. 미셸 오바마입니다. 워낙 미셸 오바마 다 아시죠? 오바마 대통령 부인이고 여전히 미국 내에서는 굉장히 특히 민주당 지지층들에게는 인기가 굉장히 높은데 그 바이든 대통령이 워낙 고령이고 이게 과연 선거에서 될까라는 민주당 지지층들의 우려가 있어서 계속해서 미셸 오바마를 후보로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실제 여론조사를 해보면은 카멜라 해리스 부통령보다 높게 나오는 것도 사실이고요. 근데 얼마 전에 명확하게 자기는 관심 없다라고 얘기를 했고 대신에 당연히 그 바이든 후보를 자기가 지지하는 것은 하겠다라고 얘기가 나와서 그 부분은 크게 변수로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앞서 여론조사를 짚어보기도 했는데 이 전당대회 이후에 표심이 좀 출렁일 가능성도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표심이라는 게 참 이번 선거도 정확히 봐야 되는 게 예를 들어서 작년에 뉴욕타임스에서 공화당의 지지층을 놓고 한번 여론조사를 한 게 있는데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공화당 지지층에 무조건 트럼프를 지지하는 게 37%고요. 중도층이 37%고 그리고 트럼프는 안 된다라는 공화당 지지층이 25%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선거에서는 트럼프가 최대로 가져갈 수 있는 공화당 지지층은 37을 더하는 거고 근데 나머지 25%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 과연 이들이 트럼프는 안 찍겠는데 그렇다고 바이든을 찍을 것이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은요. 앞서 저희가 리포트로 전해드렸는데 그 팝스타 테일러 스위프트 영향력, 누구를 지지할 것이냐가 최대 관심인데 어떻게 보고 있어요? 그 테일러 스위프트의 영향력은 전 세계적인 영향력이죠. 하나의 현상이고 뭐 관련돼서 많은 조어들이 나올 정도고 특히 젊은 층에 미치는 영향이 막강합니다. 얼마 전에 그 슈퍼볼을 놓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슈퍼볼이라는 게 원래 공화당의 그 트럼프 지지층들이 주로 보는 백인들 또 남성들이 주로 보는데 젊은 층이 테일러 스위프트가 거기에 온다고 하고 또 남자친구가 거기 있다니까 굉장히 많은 숫자가 역대 최대로 시청률을 올린 만큼 그 정도 영향력이 있거든요. 그렇군요. 2020년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바이든을 지지했는데 그때랑 지금이랑 또 상황이 다릅니다. 테일러 스위프트가 만약 공개적으로 공식적으로 적극적으로 바이든 대통령 후보를 지지한다면 이것은 더군다나 젊은 층이 이번에 유동층이거든요. 그들에게 굉장히 큰 영향을 주고 바이든한테 유리하게 작동할 여지는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미 대선 움직임, 상황, 또 여론조사 흐름 짚어봤습니다. 박원건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국민의힘 이채익 의원은 자신의 지역구인 울산 남구 갑이 총선 후보 국민추천제 적용 지역으로 결정된 데에 반발하면서 탈당과 무소속 출마를 시사했습니다. 이 의원은 어젯밤 자신의 SNS에 국민의힘이 자신을 저버렸지만 절대 좌절하지 않고 더욱 단단하게 전진하겠다고 썼습니다. 이어 잠시 떠나더라도 승리해서 복귀해 정의가 살아 숨쉬고 공정이 평가받는 당이 될 수 있도록 중진 의원의 역할을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부산 서동구 경선에서 배제돼 컷오프된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이 당 공천관리위의 결정에 반발하며 비상대책위원회에서 바로 잡아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안 의원은 오늘 보도자료를 내고 공관위가 공천 배제 결정을 내리는 과정에서 이혼한 전처의 반발 등 가정사를 고려한 걸로 보인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가족 간의 반발로 인한 정치적인 파장을 우려해 공천에서 배제한다는 논리는 어디에 있는 공천 기준이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수천만 원대의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이 법정에서 총선 컷오프에 대한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노 의원은 오늘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지역구에서 압도적 지지를 받고 있음에도 재판을 받는다는 이유로 총선 준비 과정에서 엄청난 불이익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멀쩡한 정치인을 이런 식으로 죽여도 되는지 억울하고 부당해 죽어도 눈을 감을 수 없는 상태라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 총선 영입인재로 경기 하남 을에 전략공천된 백범 김구 선생의 증손자 김용만 대한민국 임시정부 기념사업회 이사가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걸로 확인됐습니다. 최근 하남시 선관위에 제출된 김 이사의 전과 기록 증명서를 보면 김 이사는 지난 2012년 1월 음주운전으로 400만 원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정부 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는데요. 장기화하는 의료계 집단행동에 대한 정부의 총력 대응을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의료계 해역의 당위성도 거듭 설명할 걸로 보이는데요.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만나면서 의료 개혁의 절실함을 피부로 느껴왔습니다. 그런데 보름 이상 의사들의 불법적인 집단 행동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물론 의료계, 종교계, 환자단체, 장애인단체를 비롯한 많은 국민들의 간절한 호소를 외면하는 모습이 정말 안타깝습니다. 우리 헌법과 법률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 보호를 위해 국가와 의사에게 아주 강한 공적 책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국가는 헌법 제36조에 따라 국민 보건을 보호해야 할 책무가 있고 의사는 국민 보건에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의사들의 집단 행동은 스스로 책무를 저버리는 일이며 자유주의와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것입니다.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하는 불법적인 집단 행동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대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가가 의사에게 면허를 부여하고 법에 따라 엄격하게 관리하는 것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일입니다. 그러기에 의사의 자유와 권리에는 책임이 따르는 것입니다. 국민의 생명권을 침해하는 불법적인 집단 행동은 절대 허용될 수 없습니다. 의료 행위에 대한 독점적 권한은 그에 상응하는 책임과 함께 부여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정부의 조치는 의사들의 자유와 권리를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헌법에 따른 국가의 책무와 국민의 생명권을 지키는 것입니다. 정부는 국민들께 위험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부처가 힘을 모아 대응하겠습니다. 이번 일로 국민의 생명이 위협받거나 의료 서비스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자원을 총동원하겠습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비상진료가 안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필수 진료를 위한 의료 인력 투입, 의료진의 헌신에 대한 보상, 환자 상태에 맞는 전원과 치료를 위해 예비비 1,258억 원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현장의
의료진을 보호하고 국민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다할 것입니다. 오늘 국무회의가 끝나면 제가 직접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대본 회의를 주재할 계획입니다. 현장 상황을 꼼꼼하게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들을 세심하게 챙기겠습니다. 이번 주 새학기 개학과 함께 전국 2,741개 초등학교에서 늘봄 학교가 본격 시작되었습니다. 늘봄 학교는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국가 돌봄 체계의 핵심입니다. 늘봄 학교의 성공을 위해 우리 사회 전체가 힘을 모아야 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도 지원 체계를 구축해 총력 지원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즉각 해결해서 조기에 안착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지난주 늘봄 학교 범부처 지원본부를 만들어 인력과 공간 확보를 비롯한 다양한 준비 상황을 챙기고 있습니다. 오늘 제2차 범부처 지원본부 회의를 제가 직접 주재하여 현장의 상황을 점검하겠습니다. 지역이나 학교에 따라 사정이 달라 늘봄 학교를 준비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시행 초기라 부족함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당장에 미흡한 부분이 있더라도 부족한 점을 보완해서 국가 돌봄 체계를 확립해 나가야 합니다. 올 하반기에는 초등학교 1학년 전체로, 내년에는 2학년까지, 26년부터는 초등학교 모든 학년으로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새 학기부터는 새로운 교권 보호 제도와 학교 폭력 처리 절차도 시행됩니다. 교권 보호는 제가 대선 때부터 강조한 국정 과제입니다. 작년에 교권보호 5법을 개정하여 정당한 교권 행사가 법으로 보호받도록 만들었습니다. 이번 학기부터는 보다 구체적으로 교권 보호 조치가 실행됩니다. 부당한 민원을 선생님이 혼자 외롭게 감내하는 일이 없도록 기관 차원의 대응팀을 가동하고 악성 민원에는 엄정하게 대응할 것입니다. 또한 교권 침해를 당하면 직통번호 1395로 즉각 신고할 수 있게 했고, 교육활동 과정에서 법적 분쟁이나 사고가 발생할 경우 소송 비용과 손배 책임 비용도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학교 폭력 사건 조사는 교사가 아닌 전담 조사관이 담당하고, 학교 전담 경찰관이 학교 폭력을 판정하는 학폭위에 참여해서 전국 어디라도 공정하고 일정한 잣대로 학교 폭력 사건을 처리할 것입니다. 교육부는 교권보호제도와 학교 폭력 처리 절차가 안착되고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이행 실태를 면밀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게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학교 주변 위험 요인들을 없애야 합니다. 특히 학교 주변 공사장을 비롯한 위험시설 안전 관리를 강화하고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과속 운전 같은 안전 위협 행위들을 철저하게 단속해야 합니다. 행안부와 교육부를 중심으로 학교와 지역사회가 모두 합심해서 안전한 교육 환경을 만들어가기 바랍니다. 이번 주부터 자유의 방패 한미연합연습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연습에는 연합기동훈련, 북한의 핵위협 대응과 함께 사이버 공격, 회색지대 도발, 가짜뉴스 유포 대응과 같은 복합적인 상황에 대한 대응 훈련을 실시합니다. 총선을 앞두고 우리 사회를 흔들기 위한 북한의 도발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이번 연습을 통해 한미 동맹의 굳건한 연합방위 태세를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12개 유엔사 회원국도 참여해서 한반도 안보를 지키기 위한 국제사회의 공고한 연대를 보여줄 것입니다. 성공적인 연합연습이 될 수 있도록
국방부를 중심으로 각 부처가 긴밀히 협력하고 필요한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에는 지난 1월 22일 생활규제개혁 민생토론회에서 논의된 통신비 부담 경감 조치로 단말기 유통법 시행령 개정안이 상정됩니다. 그동안 업계와 꾸준히 소통하며 국민의 부담을 줄일 방안을 함께 고민했고 실제로 통신 3사의 지원금이 2배가량 늘어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이에 더해 이번 시행령이 개정되면 통신사를 변경하려는 고객에게 더 많은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됩니다. 마케팅 경쟁을 가로막던 장벽이 사라지면서 통신사 간 고객 유치 경쟁이 활성화되고 소비자 후생도 크게 늘어날 걸로 기대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민생 토론회를 여는 이유는 국민의 어려움을 현장에서 듣고 즉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입니다. 지금까지 17차례 민생 토론회를 통해 많은 문제들을 파악하고 신속하게 해결해 왔습니다. 고금리와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호소에 응답해서 정부와 금융기관이 머리를 맞대고 총 2조 9천억 원 규모의 금리 경감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은행권이 1조 3,600억 원의 이자를 환급하고 정부도 5천억 원 규모의 대환대출 공급을 시작해서 부담을 덜어드리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 지원을 통해 이번 달부터 전기요금 최대 20만 원을 감면해드리고 있습니다. 미성년자에게 속아서 술과 담배를 잘못 판 경우에 대해서도 자영업자의 억울한 사연을 듣자마자 행정처분 면제 조치를 바로 시행했습니다. 이처럼 정부는 국민들께서 삶의 변화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일부터 즉시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남은 과제들이 많고 앞으로 계속될 민생 토론회에서 새로운 문제들도 많이 듣게 될 것입니다. 각 부처는 현장에서 제기된 문제들이 신속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더 속도를 내주시길 당부합니다. 감사합니다. 이후 국무회의를 주재한 윤석열 대통령, 최근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과 의료공복 사태와 관련한 입장을 밝혔는데요. 들으신 대로 의사 집단행동, 자유주의, 법치주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다. 또 국민 생명 볼모로 삼는 불법 집단행동은 법과 원칙에 따라서 대응하겠다라고 했고요. 의사 면허 부여하고 관리하는 건 국민 생명 보호 위한 일이라면서 의사의 자유 권리에는 책임이 따른다며 사실상 물러서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그리고 국민들께 위험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처들이 힘을 모아서 대응하겠다고 했는데요. 필수 진료를 위해서 의료 인력을 투입한다고 밝혔고요. 또 예비비 1,285억 원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국무회의 이후에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대본을 주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무회의 자세한 내용은 이어지는 뉴스 시간에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평일 경부선 고속도로 버스 전용차로 구간이 안성 나들목까지 연장되고 이용률이 낮은 주말 영동선 구간은 폐지됩니다. 국토교통부와 경찰청은 내일부터 고속버스 전용차로 운영 개정안을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평일 경부선 버스 전용차로는 최근 경기 남부와 세종, 충청권까지 출퇴근 버스 수요가 늘면서 구간을 확대해달라는 요구가 제기돼 왔습니다. 반면 주말 영동선 버스 전용차로 구간은 오히려 일반 차로 정체를 가중한다는 불만이 컸습니다. 국토부와 경찰청은 평일 경부선 고속도로 버스 전용차로 구간을 안성 나들목까지 총 56km 연장하고 주말 영동선 구간은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NH농협은행에서 109억 원 규모의 금융사고가 일어났습니다. 농협은행은 어제 업무상 배임으로 109억 4,700만 원 규모의 금융사고가 발생했다고 공시했습니다. 돈을 대출해주는 업무를 담당했던 직원이 배임 혐의를 받은 걸로 전해진 가운데 금융사고가 발생한 기간은 지난 2019년 3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입니다. 농협은행 측은 자체 감사에서 이를 발견해 해당 직원을 형사 고발했다며 현재 경찰이 수사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인사위원회를 열어 징계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민원에 시달리고 온라인 카페에 신상 정보까지 공개된 경기 김포시 공무원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어제 오후 인천시 서구 도로에 주차된 차량에서 김포시 9급 공무원 30대 A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달 29일 진행된 도로 파임 보수공사와 관련해 항의성 민원에 시달린 걸로 전해졌습니다. 또 한 누리꾼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공사를 승인한 주무관이 A씨라며 실명과 소속 부서, 직통번호를 공개했고 비난 댓글이 잇따라 올라왔습니다. 김포시는 자체 조사에 착수했고 경찰은 악성 민원과 A씨 사망 사이 인과관계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최근 해외에서 생산한 꿀이나 푸른 꽃게 투자를 권유하는 방식에 국경을 넘나드는 교묘한 신종 사기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관련 피해가 늘어나자 경찰이 일선서까지 전담 수사팀을 구성해 대대적인 특별 단속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윤성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유튜브 채널에 등장한 한 남성. 해외 양봉 농가에서 생산한 꿀을 국내로 들여오는 사업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낼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단 10분만 투자해도 인생 역전 가능합니다. 한국양봉협회가 직접 사업하고 협회장이 대표를 맡는다고 소개하고 있지만 모두 거짓입니다. 또 다른 유튜브 채널, 이탈리아 푸른 꽃게를 수입하는 업체에 투자하라고 권유합니다. 수협 인증을 받아 공신력 있고 한 달에 21%가 넘는 수익을 낼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이 바다라는 업체가 지금 이탈리아 푸른 꽃게 토액 점유율의 80%를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대단합니다. 그러나 업체가 돌연 홈페이지를 닫고 잠적해버려 투자자들은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경찰은 30여 명이 4억 원 넘는 피해를 본 것으로 보고 수사에 나섰습니다. 이처럼 교묘한 사기 범죄는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지난 2017년 23만 1천여 건에서 재작년 32만 5천여 건으로 급증했고 사기 범죄가 전체 범죄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3.9%에서 22%로 치솟았습니다. 이에 비해 검거율은 79.5%에서 58.9%로 20%포인트 넘게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기 수법이 갈수록 진화하고 사기범들이 온라인을 통해 국경을 넘나들며 범행을 물색하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결국 경찰이 이런 신종 사기를 뿌리 뽑기 위한 특별 단속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금융, 통신사들과 협업해 사기 범죄에 이용된 수단을 사전에 차단하고 악성 사기 추적팀을 구성해 대대적인 검거 활동에 들어갑니다. 특히 새로 만든 범죄 수익 추적 수사기를 적극 활용해 범죄 수익을 환수하는 데도 집중할 방침입니다. YTN 윤성훈입니다. 시내버스 기사가 술을 마신 채 운전하다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김해 중부경찰서는 음주운전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시내버스 기사인 A씨는 지난달 29일 오후 2시 40분쯤 경남 김해시 삼계동의 버스 차고부터 약 2.5km 거리를 음주 상태로 운전한 혐의를 받습니다. 음주 측정 결과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으로 확인됐습니다. 버스에는 승객 3명이 타고 있던 걸로 알려졌습니다. 보행자를 친 승용차 운전자가 실수로 기어를 후진해놓고 내리면서 사고가 또 날 뻔했습니다. 사고 목격자가 다급하게 달려와서 몸으로 차를 막아세웠습니다. 함께 영상 보시죠. 승용차가 길을 건너던 할머니를 그대로 치고 지나갑니다. 할머니가 쓰러졌고요. 차가 곧 멈춰 섰습니다. 그런데 운전자가 내리자마자 차가 후진하기 시작합니다. 운전자가 부랴부랴 다시 탔지만 차는 멈추지 않고 할머니들 쪽으로 다가가는 상황. 갑자기 길 건너편에서 전화기를 든 시민이 달려와 차를 몸으로 막아 세웠습니다. 비명을 듣고 뛰쳐나온 근처 안경원 원장이었는데요. 쓰러지신 할머니도 계시고 하기 때문에 2차 사고가 날 것 같아서 제가 그냥 바로 아무 생각 없이 길을 건너가지고 차를 막아보려고 해서 막은 겁니다. 그래서 위험을 무릅쓴 시민 덕분에 할머니는 더 심각한 부상을 입지 않았고요. 현재 병원 치료를 받으며 회복 중인 걸로 전해졌습니다.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에 대한 해법으로 일본 전범 기업 대신 우리 기업들이 기금을 만들고 배상금을 대납하는 방식을 정부가 발표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관련 시민단체들은 법원도 정부의 공탁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외교부의 이의 신청을 기각할 정도라면서 굴욕 외교를 멈춰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오직했으면 대한민국 법원마저 대한민국 헌법, 법률 어디를 뜯어봐도 이런 회계망측한 규정은 없다고 해서 전국 12개 지방법원에 공탁했던 것 모두 불수리 처분에 이어서 외교부가 이 신청했던 것 또다시 기각되고 말았던 것 아닙니까? 한일관계 개선이란 명목으로 인정도 반성도 없는 가해자에게 면죄부를 주고 자국 피해자의 명예와 인권을 짓밟은 날입니다. 미래와 자유를 참칭하며 민족 자존과 주권을 내팽개치고 대법원 판결을 짓밟고 민의도 무시하며 제3자 변제라는 굴욕적안을 일본 정부에 바친 날입니다. 가해국이 원하는 대로 과거사를 지우고 피해자들 희생양 삼으며 관계 개선을 구걸하는 일을 당장 중단하십시오. 미국으로 인도될 예정이었던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의 인도국이 뒤바뀔 가능성이 생겼습니다. 몬테네그로 항소법원은 현지 시각 5일 권씨 측의 항소를 받아들여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의 미국 인도 결정을 무효로 하고 사건을 다시 원심으로 돌려보냈다고 공지를 했습니다. 항소법원은 고등법원이 형사소송법 조항의 중대한 위반을 저질렀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는데요. 앞서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은 지난달 권씨를 미국으로 인도해야 한다고 판결하면서 한국 법무부의 범죄인 인도 요청을 기각했고 이에 권씨 측이 항소한 바 있습니다. 떠나는 길에 네가 내게 말했지 너는 바라는 게 너무나 많아 잠깐이라도 널 안 바라보면 머리에 불이 나버린다니까. 요즘 차트를 휩쓸고 있는 비비 원곡의 밤양갱. 한 번쯤은 들어보셨지요? 방금 들은 건 아이유 버전인데 진짜 아이유가 아니라 AI 아이유가 부른 겁니다. 인공지능에게 아이유의 목소리를 학습시켜서 합성한 건데요. 2주 전 올라온 이 영상의 조회수는 오늘 오전 기준 46만 회를 기록했습니다. 이렇게 높은 조회수의 수익이 발생해도 정작 목소리의 주인 아이유에게는 단 1원도 배분되지 않습니다. 저작권에 준해 실현자나 음반 제작자 등의 권리를 보호하는 저작 인접권이란 개념이 있는데 이 권리가 AI 목소리의 주인공에게는 인정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저작권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대부분 AI 커버곡이 원작자의 동의 없이 제작돼서 목소리 당사자의 인격권을 침해할 수 있고 또 불법 음원 유포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 공정이용이란 반론도 있는데요. 저작권법은 공익을 위한 저작물의 사용과 복제를 저작권 침해가 아닌 공정이용으로 보는데 AI 커버곡 제작자들은 커버곡으로 음원 수익을 창출하지 않아서 일부 공익성이 있다는 겁니다. 실제 세상을 떠난 가수의 목소리를 AI 기술로 다시 듣는 작업이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기도 했죠. 이렇게 고 김광석이 부른 밤양갱 영상에는 눈물이 난다. 그리고 AI에게 고마움을 느낀다는 반응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AI 콘텐츠 관련 규정이 조금씩 마련되고는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유럽연합은 세계 최초로 AI가 생성한 콘텐츠에 워터마크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통과시켰고요. 또 유튜브 측에서는 지난해 11월 AI가 생성한 콘텐츠에 의무적으로 AI가 만들었다는 표시를 붙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적절한 규제와 가이드라인에 대한 진지한 고민, 더는 미룰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바로 정당여권이랑 연대하신다는 건 그래도 따로 뽑는 건데 어떤 방식으로 구체적으로 생각하고 여러 가지 방식이 있죠. 네, 여러 가지 방식. 공개할 때가 돼서 공개하겠습니다. 신분증? 네. 지금 말씀드릴 수는 없네요. 네, 양해해 주세요.
연장된 학명으로는 조국 미래 조국 등 우리 조국, 조국 개혁, 조국 혁신 등입니다. 그 외에 강한 조국, 더 강한 조국. 함께 외쳤던 그날 뜨거웠던 우리의 마음처럼 촛불을 켜주십시오. 조국 신당의 조국 대표님을 촛불로 지지해 주십시오. 민주 진보 세력의 앞길을 가로막고 있는 강이 조국입니까? 우리가 건너야 할 강은 검찰 독재의 강이고 윤석열의 강입니다. 민주당은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범민주 진보 진영의 본진입니다. 4월 총선에서 범민주 진보 진영의 승리를 위해 협력하고 연대할 것이다.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고자 하는 모든 정치 세력이 힘을 합쳐야 합니다. 그중에 조국 혁신당이 함께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에게 묻습니다. 윤석열 정권 심판이라는 공동의 목적 하나만으로 더불어민주당은 진정 조국 혁신당과 손을 잡을 수 있다는 겁니까? 안녕하세요. 민주당이 조국 신당과 연대하지 않는다는 말을 믿으셨어요? 국민에게 대단히 해로운 결합이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는 정말 조국 대표님 같은 경우는 하객진 이야기를 선이 앞장서고 본진이 적선을 호위해서 승리했던 하객진처럼 같이 협력하자. 네, 맞습니다. 처음에는 강제적인 상담에 대해서 라이벌이 있다 이런 말씀하셨는데요. 일단 오늘 두 분간의 말씀에 그와 관련 전혀 나눠진 게 없기 때문에요. 그 질문에 대해서 저희 우리 대변인이 드릴 말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네요. 이 시각 간추린 뉴스입니다.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망 사고를 낸 운전자에게 마약류를 처방하고 환자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 연모 씨가 법정에서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염 씨 측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서 공소 사실을 전반적으로 인정한다며 중한 범죄를 저지르고 여러 피해자에게 고통을 줘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남자친구가 자신의 반려견을 쓰레기 봉투에 넣어 죽이겠다고 협박했던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경기 김포경찰서는 20대 남성 A씨를 협박과 동물학대 등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지난 2일 연인에게 이별 통보를 받자 연인의 반려견을 죽이겠다며 쓰레기 봉투에 넣고 협박한 혐의를 받습니다. 뮤지컬을 무단 촬영한 영상 3만여 건을 온라인에 불법 유통한 10대와 20대들이 붙잡혔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 범죄과학수사대는 뮤지컬 등 공연을 무단으로 촬영한 영상물, 이른바 밀캠을 온라인에 불법 유통한 혐의로 5명을 검거했습니다. 이들이 불법 유통한 영상물은 3만 4천여 건, 피해 금액은 업계 추정 34억 원에 달합니다. 출근 시간대인 오늘 아침 8시 50분쯤 도봉산역에서 장암역 쪽으로 출발하려던 서울 지하철 7호선 열차 출입문에 립스틱이 끼어 다치지 않는 사고가 났습니다. 이에 역 관계자는 조치를 위해 승객들을 하차시켰고 열차 운행도 잠시 중단됐습니다. 서울교통공사는 운행이 7분 정도 지연됐지만 곧 정상화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시는 1996년에서 1998년 사이에 설치된 아파트 승강기
1,489대를 대상으로 안전조치 이행 실태 긴급 점검에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점검 기간은 오는 15일까지입니다. 세계 최초 기술이 적용된 인공 달팽이관과 국산화에 성공한 혈액 투석기 등 10대 의료기기가 올해 정부 지원 사업으로 선정됐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보건복지부 등 4개 부처는 서울 상암동 YTN에서 2024년 범부처 전주기 의료기기 연구개발 사업 10대 대표과제 성과 보고회를 열었습니다. 올해 10대 과제로는 세계 최초로 32개 전극을 탑재한 인공 달팽이관과 처음으로 국산화에 성공한 혈액 투석기, 심혈관 질환 진단 AI 솔루션 등이 뽑혔습니다. 오늘도 서울은 하늘빛만 다소 흐린 가운데 예년보다 온화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공기도 깨끗해 야외 활동하시는데 어려움은 없는데요. 하지만 퇴근길 무렵부터 충북과 남부 곳곳으로는 약한 비가 내리기 시작하겠습니다. 비구름은 오늘 밤부터 내일 아침 사이 강원과 수도권까지 확대하겠고요. 밤사이 기온이 떨어지면서 비가 눈으로 바뀌어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내일 밤까지 강원 산간에는 최고 6cm의 눈이 내려 쌓이겠고요. 그 밖에 내륙에는 1에서 3cm의 눈이나 5mm 미만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양은 많지 않지만 도로가 미끄러울 수 있는 만큼 교통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보다 1에서 5도가량 낮겠습니다. 내일 서울 아침 기온 2도, 대전과 대구, 광주 모두 2도가 예상되고요. 낮 동안에도 예년 기온을 다소 밑돌겠습니다. 서울 한낮 기온 8도, 광주 10도, 부산은 11도가 예상됩니다. 비와 눈이 그친 뒤 모레부터는 대체로 맑은 날씨를 회복하겠지만 꽃샘 추위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슈를 더 쉽게 전해드리는 더 뉴스, 내일은 더 준비하겠습니다. 잠시 뒤에는 뉴스큐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